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앞다퉈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여성 부시장제와 청년주택 공약 등을 내세우며 주말이 지나면 역전의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청년 연설자와 함께 나서며 7일은 승리의 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뒤집기가 절실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성과 20, 30대 표심에 적극 다가갔습니다. 먼저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면 여성 부시장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에게 좀 더 많은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 부시장제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을 싸게 빌릴 수 있는 청년주택도 2만 호 더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 비율 채용하는 공기업 지역 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즉각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역 인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시대에 역행하고 퇴보하는 후보라며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아이들 차별하고 장애인 차별하고 강남과 비강남을 차별하는 이러한 후보가 다시 시장이 된다면 우리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유세전에 나선 오세훈 후보는 먼저 강남을 찾아 집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역시 부동산 정책 비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종부세도 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올랐죠. 20, 30대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한 듯 유세 현장마다 청년 연설자를 내세웠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든든하죠. 단일화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파괴 정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역전의 윤곽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고, 오세훈 후보는 투표일인 7일은 서울 시민과 청년들이 승리할 거라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하루 종일 비가 온 곳이 많았죠. 야외로 나가지 못한 시민들이 실내 시설에 많이 모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곳이 많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서울의 고척 스카이돔구장. 비가 쏟아져도 경기가 가능한 실내 돔구장이라 우산을 쓴 입장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작년엔 무관중으로 개막했지만 수도권 구장에선 올해 관람객의 1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야구 작년에는 거의 관람 못하고 이번에 처음 관람하게 됐는데 좀 되게 설레기도 하고 좀 기대도 많이 돼서.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개인 인증도 거칩니다. 관중석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관람객은 1,665명이 들어찼습니다. 거의 매진된 셈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다가 시간이 맞아서 왔는데 티켓도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원래 다 매진이었는데 새로 고침 계속 누르면서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 옆자리는 이렇게 거리 두기를 위해 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관중들이 허용된 거의 모든 좌석을 채웠습니다. 야외 나들이가 어려워진 오늘 실내 쇼핑몰과 백화점에도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이 줄을 지어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에도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설 정도였습니다. 밖에 이제 비도 와서 꽃놀이도 다 끝나고 점점 이제 코로나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부산과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선 어젯밤부터 거리 두기가 강화됐고 방역당국은 거듭 방역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 영업이 22시 이후로 중단이 돼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거리 두기를 피해 그나마 따뜻한 야외 나들이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겐 봄비가 야속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서울 노원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새 모녀를 살해한 뒤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숨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도 중요한 대화 내용과 상황을 알 만한 지인의 연락처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5살 김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세 모녀를 살해한 직후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문 인증 방식으로 잠겨있던 큰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지인과 나눴던 SNS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주로 피해자인 큰딸과 자신을 모두 알고 있던 주변인들의 대화만 골라 지웠습니다. 김 씨는 또 피해자의 친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SNS 친구 목록에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알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끊어놓은 거예요. 좀 더 미궁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피해자의 유가족은 김 씨가 잔혹한 범죄 뒤에 경찰 수사마저 피하려고 시도했다며 강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최고 형벌이죠. 당연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통해서 수사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조사에서 김 씨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처음으로 투입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는 일단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큰딸을 스토킹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모양은 물론 홍보 영상까지 삼성전자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이 여전히 앞서 있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중국 샤오미가 출시한 폴더블 폰의 홍보 영상입니다. 2년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홍보 영상과 구도나 분위기, 음악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폴더블 화면이 펼쳐지는 영상의 하이라이트 대목은 민망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실제 제품도 접었을 때 일반 스마트폰보다 폭이 좁고 길쭉한 외관의 형태까지 빼닮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인폴딩 방식을 따라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은 화면이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을 고집하며 삼성전자와 차별할 시도해왔습니다. 10.9 may lie around that thickness. The other is 17 millimeters. And also you have the gap between that. 하지만 아웃폴딩 방식은 화면이 밖을 향하고 있어 충격에 약하고 펼칠 때 심한 주름이 생기는 등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화웨이가 아웃폴딩을 포기한 데 이어 샤오미도 삼성의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아웃폴딩 폰이 이제 기술적 결함도 있고 효율성 측면 이런 데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다 인폴딩 폰으로 나왔어요. 카피캣 이미지를 벗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 최초로 액체 렌즈를 적용하는가 하면 자체 기술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등 삼성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2 출고가를 샤오미 제품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사활을 걸고 개척해온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의 도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허수야, 나는 내 재산 우리 조카들 거야. 집안에 반대를 못했어. 아니 근데 저기 친형 가족들과 관련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이어도 선처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이런 재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요. 국가 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 씨의 친형도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걸까?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냐 안 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살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안 되고요. 같이 안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다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박 씨가 친형을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박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속사인 회사 돈을 횡령한 거라면 친족 상도례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이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 회사 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친족 상도례가 지닌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8천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먼 개념입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재산적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것들은 과도하다라는 친고죄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요. 고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 맞다라고. 친족 간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친족 상도례 조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